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 계시니까 저도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요즘 이제 제가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작년 한 해 강연을 한 총 횟수가 421회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 3회 정도는 계속 제가 강연이 있는 편인데 그 중에 제 거의 대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내심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게 그 421회 강연 중에 한 번 정도는 이 대장암 예방과 치료 이런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한번 의뢰를 받아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게 제 꿈인데, 그 수많은 강연 중에 단 한 번도 제게 정말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제가 청춘을 불태워서 공부한 의학 관련 주제로 제게 어디 가서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다음에는 꼭 이 치질 수술 전후의 관리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로 다시 연락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숭실대학교에서 꼭 한번 제가 이 대장암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주제로는 다시 연락 안 하실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 독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가끔은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가끔씩 저도 좀 깨우뚱깨우뚱하고 내심 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많은 성찰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가 성립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견해를 가지고 다른 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독서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넓은 학문의 분야 내지 배움의 분야라 거기에 대해서 더 특별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이 백인백색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통상 독서 강좌라면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 혹은 책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내자 내지는 인도자 역할을 할 때 정도의 어떤 제시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여기 성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주제 넘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편안하게 그야말로 제가 원래 이제 한 47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이제 조카뻘 정도 되는 분들이라 이 조카들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기분으로 독서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책이라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계기를 미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입장에서 대한 한 사람이 있었던가에 대한 제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냥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보기에도 다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아주 깡촌에서 나서 그야말로 생촌놈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정도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낙후된 시골에서 성장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제 손에서 소위 말하는 교재 이외에 책이라고는 학교 도서관에 너덜너덜하게 굴러다니던 몇 권의 동화책 이외에는 책이라는 것을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계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말단 공무원이셔서 대구로 정근을 가시는 바람에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 제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 충격을 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전학을 갔는데 그게 대구 시내에서 서울로 치면 강남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아버지가 정근을 가시게 됐고, 그 지역에 있는 제 학교로 저도 전학을 갔고, 저희 집은 이제 동네에 작은 단독주택에 방을 하나 빌려서 세를 얻어서 우리 식구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시골에 한 학년에 한 반씩 있던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서류를 들고 아버지 따라 손을 잡고
대구에 있는 그것도 대구에서 가장 중심가에 있는 학교로 가서 전학수속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순간 그 규모에 일단 압도를 당했고, 거기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정말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장실에 이제 인사를 하러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을 뵀더니, 교장 선생님이 제가 들고 온 이 학적부를 이렇게 살피시면서 촌에서는 공부를 좀 했구나, 대구에서도 와서 열심히 해라 하고 이렇게 득담을 하시고 돌아섰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 담임 선생님을 뵀더니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너 고등학교 촌에서 제법 똘똘하게 자랐구나 뭐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는 자신감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입학을 이제 전학을 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난 다음에 말수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살 때는 상대적 비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구에 전학을 가서 처음에 마주 앉았던 교실에서 친구들의 학용품, 옷, 도시락을 보고 정말 너무 강력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뭐 이런 여건에 대한 어떤 열패감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도시락에는 소시지가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친구는 밥 대신 샌드위치를 사온 친구도 있고, 저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도시락에 김치 한 쪽 담아가는 정도 수준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용품이나 입고 있는 옷 하나만 해도 제가 너무 초라하고 주눅이 들어서 한 2주가 지나면서 친구들을 사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완전히 말수를 잃고 정말 심으루가 거의 반쯤 우울증에 걸린 상황이 됐어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부르시더니만 저한테 왜 그러니 하고 이제 물으시는데, 묵묵하게 가만히 있었더니만 담임선생님이 제게 가서 아버지 좀 오시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보통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버지 오시라 해라, 이건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어린 마음의 상상에 이게 제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도로 쫓아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담임선생님이 오시라고 한다고 삐쭉삐쭉 말씀을 드렸더니만, 제 아버지도 너 혹시 무슨 사고를 쳤냐 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낮에 학교를 오셨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담임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학교를 이제 집에 파하고 빈 교실에 선생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뒤에서 있는 저만 남아 있었는데, 담임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뭐라고 조용조용하게 한 20분을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니 돌아서면서 딱 하시는 말에 제가 순간적으로 딱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면,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 학교에 육성회 이사를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휙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쿵닥쿵닥 갑자기 전기기관차의 열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육성회 이사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위원이나 아니면 이 자모회는 학부모회 간부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육성회 이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보통 뭐 방송국 국장의 아들 내지는 무슨 아버지가 사장인 사람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육성회 이사를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이 어른이 혹시나 이걸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냥 이해해야 될 텐데 하고 제가 가슴속에 두근두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어른들의 대화를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담임선생님 말씀이 이 녀석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데, 아버지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주시면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는데 뒤에 가서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어지간하면 오케이 하시지.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아버지가 그걸 승낙을 하셨어요. 졸지에 이 최고 말단 공무원, 그때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가장 낮은 이 계급장 하나를 달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 부촌에
큰 학교에 육성의 이사가 되시는 순간이었죠. 그때 제 의기양양하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자부심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헤어지시고 아버지는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왔죠. 집에 들어오니까 마침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집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육성의 이사가 되셨다고. 제가 어린 마음속에 주인집 아주머니에 대한 어떤 이 주와 종의 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좀 하지만 주와 부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어머니가 떠들면 안 된다, 뭐 물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주시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순간 저희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그런 말뚝처럼 와서 심장에 박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아직도 그때 그 표정과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경찰관을 비하하는 용어, 여러분들은 짭새라고 그러죠. 그런데 경찰관을 비하하는 표현이 똥파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장 하나 달고 있는 똥파리 뭐 이렇게 이제 비칭으로 그 직업을 폄하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막 올라가는 어린 저에게 똥파리가 무슨 육성의 이사를 하노 이렇게 툭 던지셨는데 그 순간에 크다는 말뚝이 심장에 와서 팍 꽂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돌아보게 됐고 그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정말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혹은 그의 아들인 내가 이런 처지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깊은 자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밤에 자면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깨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깨물었냐면 내가 이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똥파리 아들이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빨을 깨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겠다. 6학년 동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가 승화의 어떤 기제로 바뀔 수 있는 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빨을 깨물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1년을 촌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고 가히 초등학교 6학년의 정성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준의 정말 밤을 새고 가면서 학교에서 마치 뭐 내일 대학 입시를 앞둔 눈빛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진짜 그 학교를 정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까지의 과정은 제게 있어서 자발적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영역을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는데 이때까지는 독서라는 영역은 제 가슴 속에 별로 와닿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한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고 습이라는 것은 익힌다는 뜻인데 학은 지식을 배우는 거고 습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적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습일 거고 습이라는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내 위에 날개가 2개가 달려있는 즉 날갯짓을 하면서 배운 것을 내가 스스로 익히고 행하면서 내가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 이것이 습. 학이라는 것은 위에 선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식 아마 이렇게 학과 습이 나뉘어지는 것이라면 제가 어릴 때 아마 그런 체험들이 아마 습의 관점에서 공부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굉장히 두 번째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게 되니까 초등학교 때는 나름 또 공부가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하게 되니까 주변에 친구도 생겼고 그 친구 집에 따라서 놀러 가기도 되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를 가자 해서 밤에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학교를 파하고 오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두 번째, 이번에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세상에 집안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밖에 계단이 있어서 2층 옥탑방에 사는 경우는 있지만 집 내부에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집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고 냉장고가 있고 친구 방이 따로 있는데 친구 방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3면의 벽에 엄청난 양의 어린이 동화, 과학서적, 그 외 각종 만화책까지 과학서적에다가 뭐 베드로팡, 뭐 어린이 소년소녀 전집 위인전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두 번째로 문화적 충격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아, 이 책이라는 것을 직접 돈 주고 사서 집에다 꼽아놓고 있는 경우도 있구나. 게다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책을 이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구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몰랐으니까 그것이 또 제게 있어서 두 번째 컴플렉스로 우리 집에는 책이 한 권 없지만 이 집에는 책이 가득하다라는 데 대해서 두 번째 컴플렉스를 안게 되었는데 이 컴플렉스가 어디에 해소되느냐 하면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마침 그때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공용으로 쓰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같이 있는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의 규모가 적지 않았고 어린 제 눈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장서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도서관을 따라서 들어가는 순간 그때 친구 집에서 받았던 그 문화적인 컴플렉스를 여기서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을 다니면서 수업을 마치면 도서관으로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가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이 문을 닫으니까 거의 중학교 수업이 한 4시부터 심지어는 저녁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저녁 10시까지 앉아서 책을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뭐 트위터에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이 표현을 썼었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는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컴플렉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지티브하게 승화된 것이 책 읽기라는 행위였다면 그 책 읽기라는 행위라는 것이 제게 하나의 관성을 만들어주면서 한 권의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간다는 그 사실의 어떤 뿌듯함이 그 다음에 이 중학교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많은 책을 읽어나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혹시나 도서관에 누가 따라와서 책 읽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걔보다는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어 나갔는데 처음에는 밥 먹는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밥을 굶었다는 사실마저 잃어버리고 중학교 3학년을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때 읽었던 수많은 독서의 경험들이 제 인생의 지배적 경험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을 지금 쭉 꼽아보면 과연 내가 이 책을 이해를 하고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 많았죠. 흔히 뭐 요즘 우리 세계문학에서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 뭐 적과학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데미안과 이런 책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읽었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양서인지 악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뭐 대망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 어떤 일본 무사 이야기까지들도 그때서 독파를 나가면서 중학교 3학년에 걸쳐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마음속에 독서라는 것의 효용성을 인식했다기보다는 나는 엄청난 책을 읽었고 현재 이 중학교를 통틀어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책만 읽은 아이는 없다라는 그 자신감이 넘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느새 저놈은 책을 많이 읽은 놈이고 책 이야기를 하거나 독후감을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라고 심지어는 웅변 대회를 해도 웅변을 잘하는 녀석을 뽑아야 되는데 너 책만 읽었으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추김과 자극들이 독서라는 것을 계속해 가는데 뒤에서 추진체로서 작용하면서 저를 뒤로 밀어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독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의 경험을 고스란히 돌이켜보면 제일 처음에 책을 읽은 것은
분명히 재미있는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중학교에 있던 도서관에 있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일 처음에 손에 들었던 책은 분명히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다가 이게 재밌다면 읽고, 그때 제가 재밌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책이 돼지였던 것 같은데, 펄벅의 돼지. 그래서 저도 저희 이 어린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돼지를 주면서 펄벅의 돼지를 읽어보라 했더니만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난이도와 달리 이 책이 재미있는 책과 재미없는 책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독서를 놀이로 생각하고 독서에 안주하게 되면 계속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는 장르에서 계속 빠져있게 되지만, 내가 독서에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은 나름대로 경쟁심, 컴피티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읽어나가면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뽐내는 다른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음 단계 저한테는 수준에 조금 넘치는 책을 건너가고 조금 넘치는 책을 건너가다 보니까 두 번째, 이 마조히스틱한 책 읽기라는 습관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조히스틱한 책 읽기가 뭐냐면, 제가 쓰는 용어이긴 한데 저자 중에 세디스트적인 글쓰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의식하면서 일부러 어렵게 쓰시는 분들, 수업도 세디즘적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학식이 높으신 선생님들이 너무 이 과학적인 강의를 하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한 시간 내내 입만 벌리고 있다 끝나는 수가 많듯이, 책도 이 세디스트적인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지구상에 독자는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자세로 글을 쓰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마조히스틱한 글쓰기는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 입술이 터서 갈라졌을 때 그냥 가만두면 낫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괜히 그것을 이빨로 깨문다든지 손톱으로 딱지를 뜯으면서 피를 내야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작은 고통이 견딜만 하면 그 작은 고통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책 읽기에서도 제가 주변의 친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읽었던 책의 습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붙었느냐 하면, 약간 마조히스틱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소간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즐겁지 않은 단계가 중학교 3학년이 지나면서 습관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읽기에 많이 부담스러우면 포기를 하고, 지금 읽기에 편안하면 덮어버리고, 지금 읽기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는 책들만 계속 골라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서 강연을 하면 당신이 책을 읽을 때 책이 학습이라고 생각되고 체험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나를 발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되면 지금 당신이 읽기에 조금 힘든 책을 읽어라.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읽기에 가장 편안한 책은 그 놀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보통 쓰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읽어서 편안하다는 것은 이 내용을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책이 주장하는 논지에 대해서 나는 편안하게 수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굳이 깊은 사유와 숙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니 나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책을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어들게 된 책이 드디어 니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니체를 끼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책 읽기의 어떤 그 희열, 책 읽기라는 것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책 읽기에 의한 지식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수직적 교육이고 내가 수동적 학습이지만 책 읽기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인 학습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선택을 하고 분야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책상 위에 다리를 얹고 공부를 해도 되고 심지어는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해도 되고 심지어 앉아 정좌한 채로 줄을 끄면서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의 문제지만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수동적 형태의 학습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은 자율적 형태의 능동적 학습에 속하는 것이고 또 학과 습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도 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기 위한 나름대로 질서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여기서 물구나무를 쓰고 매달려서 수업 듣는 것은 룰에 어긋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또 여기서 저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하고 핸드폰하고 떠드는 것은 나름대로의 룰을 깨는 것이죠.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학이라는 것은 커리큘럼이 있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수용해야 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수용적 형태가 우리가 학예의 문제이죠. 근데 습이라는 것은 태도, 체험, 경험과 습관, 그것을 내 몸에서 체화하는 과정인데, 독서는 학과 습의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서를 하는 습관과 그 책을 읽고 받아들이는 태도, 또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과정, 그로 인한 사유와 숙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배우는 학 못지않게 내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와 내 마음속의 시름시를 정리해가는 습의 관점이 같이 묻어 있는 것이라, 사실은 능동적 의미에서 학습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니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때 그 당시에 읽으면 굉장히 가슴이 떨릴 만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2번 정도를 읽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부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오후 1시에 창문 바로 옆에까지 올라 플라타너스 잎에 햇살이 반짝반짝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마음속이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플라타너스 잎이 마치 은빛 배를 뒤집는 물고기처럼 보이고, 그 플라타너스에 비치는 이 빛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이 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몸부림 진저리 갇혀지는 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플라타너스가 저렇게 햇빛에 배를 뒤집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인수분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철학적 고민이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교시에 과감하게 책상을 빼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다 책상을 올려놓고, 옥상에 책상을 올린 건 아니죠. 옥상에다 책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자라투스트라를 펴고 해바라기를 하면서 우아하게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제가 독일어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독일어는 비준비다 오네게겐 드리페우스 오라바임 이런 거 외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한 클래스에 70명이 다녔던 베이비부모의 세대라 70명 중에 한두 명 빠지는 것은 흔적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책상 한두 개 빠져서 앞으로 당겨주면 그 아이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전혀 파악도 되지 않는 그런 교실이었는데, 제가 한 게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실에서 제가 가장 부피를 크게 차지하는 존재감이 있는 친구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몸무게가 90kg였으니 어떤 선생님도 2학년 3반 교실에 오면 저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다른 친구가 빠지는 건 표시가 나지 않지만, 제가 빠지는 것은 금방 눈에 띄인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해버리고,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자리를 빼서 독일어 수업을 빼서 니체를 읽으면서 해바라기를 하면서 우아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불이 번쩍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니까 독일어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이 손에 잡혀서 교무실로 인도되어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선생님이 이제 이 교무실로 인도를 하셨죠.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아직 좀 유감스러운 점이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이었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거나 뒤통수 한번 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수업을 빠지고 제가 뭐 이 난사반 무슨 잡지를 본 그런 것도, 선데이 스쿨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수업을 빠지고 앉아서 제가 무슨 다른 뭐 어디 뒷동산에 가서 몰래 담배를 핀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서 올라가서 이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물었을 때 빛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표현했던 저에게 가차없는 응징이 가해졌었죠. 그 응징이 제가 3번째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이 땅바닥에 이 엎드려 버치를 한 다음에 하키 스틱으로 엉덩이를 맞았는데, 왜냐하면 햇빛이 좋았어요라는 말이 선생님을 자극했던 거죠.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이해는 됩니다. 스님 입장에서는 이놈이 나를 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스님이 저한테 복창하라고 구호를 한 대 맞을 때마다 구호를 복창하라 하셨는데 그 구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맞았다. 퍽 이렇게 해서 정말 은금은금 길 정도로 매를 맞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이 자라투스트라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또 저는 이 컴플렉스를 승화시키는 또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니체의 저작들을 광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서 제가 현재 아마 우리나라에서 니체 관련 저작을 전문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때 이후로 니체는 집착증이 생겼어요. 그런 집착증이 생기니까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 집착의 결과 어떤 것이 생겼느냐 하면 니체가 전복했던 그 시대의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니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과잉 확대 해석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말이 명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 명언일 필요는 없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명언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명언이 되는데 저는 니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명언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니체의 책 중에서 즐거운 지식에 있는 한 구절,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선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의라는 짧은 한 개의 구절에 갑자기 그 구절을 딱 대하는 순간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책을 읽고 여기 미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니체 선생님은 내가 이걸 읽을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문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장치를 걸어뒀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줄에 빨간 줄을 긋고 그때부터 그 구절을 머릿속에서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저희들은 학력고사 시대라 논술과 필요도 없고 독서는 하등 성적과 상관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말 이후에 독서는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재 이외에 책을 들고 와서 읽는 행위는 거의 학교에서 그냥 그 소주를 마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반항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으로 취급을 받았던. 왜냐하면 그때는 주입식 교육에서 빨리 많은 것을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내는 것만이 최선이었고 그때는 독서를 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심지어 저희들 시대는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학력고사에 나오지 않는 과목들은 과목 자체를 폐하고 그 시간에 공식적으로 영어 수학 시험으로 대치되는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 그 책을 보면 저도 심리적인 갈등이 굉장히 컸죠. 내가 왜 이러나. 지금 내가 촌에서 아버지가 힘들게 정말 그 박봉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해도 되나라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길트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길트를 가지게 만들면 바람직한 일이라도 사회적으로 길트를 심어주면 그것은 항상 불안한 심리를 조장하죠. 그래서 스스로도 이 독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범을 어기고 때려서는 룰을 벗어난 스스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니체의 줄을 한 줄을 읽는 순간 새로운 것에 대한 선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가지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이 말이 가슴 속에 박혀있던 어린 시절 위에 박혀있던 그 쇠기둥을 뽑아버린 거죠. 이거구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는 나는 어느 순간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구나. 이거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가일청 수업을 전폐하고 독서에 전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능이 사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그나마 미물의 껍질을 벗고 사랑구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제가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보편적 기능의 측면에서 극히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공을 가지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할 줄 모릅니다. 축구, 야구, 당구, 뭐 볼링 어떤 놀이도 제가 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볼 줄도 모릅니다.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이해한 게 불과 4, 5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필이 하나도 제가 불 줄을 모르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을 정도, 어떤 놀이든 어떤 기능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에 형광등 하나 갈아 끼는 것도 저희 아내가 불안해서 빗겨라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딱 하나 그나마 떨어지는 기능을 보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연한 기회의 자극으로 시작되었던 책 읽기의 놀이, 이것이 제 인생의 아마 유일한 기능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고민에 빠졌죠. 왜냐하면 저는 내심 집안의 형편이 그때 여의치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문과는 가면 밥 굶어 죽는다. 그 시대에는 무조건 일단 이과를 가라 해서 이과를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을 내면 되게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과로 진학을 했지만 내심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문과로 가겠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니만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가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의대는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도 살벌해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 성격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서 사실은 뭐 그때 피를 보거나 끔찍한 일을 굉장히 이렇게 잘 못하던 극히에 어울리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의과대학을 가라는 제 아버지 권유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를 진정으로 설복을 시켰는데, 제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일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너네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지는 못했지만 굶기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버지가 일생을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말단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내 자신의 자유의지와 소신에 의해서 살지를 못했다.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됐고, 그때 당시에 권위주의 시대에 박정희 정권을 넘어가는 그 권위주의 말기 시절에 이것이 옳든 옳지 않든, 예를 들면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대학생이 만약에 뭔가 가치를 외치면서 주장을 했을 때 밤에 가죽 장갑을 끼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아이를 잡아서 끌고 나와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서의 정신적 회의가 너무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1년만 있으면 대학에 가는데 나는 네 친구들을 국가가 명령해서 잡아가도록 잡아가둬야 된다.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 내가 근사하고 있는 나의 모든 식구들을 나는 내가 포기해야 된다. 아버지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네가 일생을 통해서 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언로사면 출세하기도 쉽고 달려가기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작은 갑이라도 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깊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중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적당하게 어리되면 수월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치에 대해서 적당히 외면하고 또 적당히 숙이고 적당히 비굴해지면 그 적당히 남보다 빠르게 우회적으로 빠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그 을로 산 삶은 나의 삶이 아닐 것이다. 갑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 내 다리가 팍팍하고 힘들고 속도는 느리겠지만 대신 어떤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내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온전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마 제 아버지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의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친구들 중에 생활을 보니까 갑으로 사는 애가 의사밖에 없더라. 사업하는 애는 사장을 해도 거래처하고 만나고 하면서 내 굽신굽신 얼로 살고 공무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군인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사법고시 쳐서 판검사 된 친구도 마찬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의사인 것 같아서 나는 네가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의과대학을 진학했는데 의과대학을 진학하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으로 사는 건 좋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저하고는 되게 적성에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분야고 억지로 따라가긴 하지만 이것이 즐겁지가 않아서 야, 내가 이것을 과연 일생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는 역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조금 전 시간이 나면 친구들을 미팅하고 당구를 칠 때 저는 책을 끼고 다니고 친구들이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해부학 책을 끼고 다닐 때 저는 옆에서 하브마스를 끼고 다니고 이런 형태의 어떤 다른 사람을 조금 엇갈리게 사니까 의과대학 안에서도 저놈은 이상한 놈이다. 해부학 6급 직전에까지 코너에 몰려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도서관에 아나토미 해부학 책하고 그 옆에 나란히 다른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그 책들을 놓고 있는 이상한 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에 저희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권위주의 시대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참 민주화의 어떤 시위가 절정에 도달했던 그 시기였죠. 뭐 거의 학교는 사실은 가방을 가져다 두고 그 길로 거리에 났으면 학교에 가방 찾으러 못 가고 머리에 최도선을 짚어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시대였는데 저도 역시 이제 길거리에 거리대모로 나갔다가 첼로탄을 덮어쓰고 도망을 가서 친구 하숙집에 가서 씻으러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친구가 다른 전공을 가진 다른 분하고 같이 하숙을 하고 있는 하숙방이었는데 그 방에 이제 쫓겨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잠시 그 방에 누웠다가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안전병이 책상 위에 제가 생소하게 전혀 바라보지 않았던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의 책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미래 쇼크,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런 책이 꽂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래학 분야의 책이 있었죠. 그 책을 무심코 끄집어내서 펼쳤습니다. 읽어보면서 저는 우리가 보통 독서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레트로스펙티브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스펙티브한 것은 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나아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학을 통해서 배우고 지나간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뒤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미래학의 분야라는 것은 나아가는 분야의 이야기들이었죠. 신선하고 나름대로 즐거운 뜻이구나라고 읽고 있다가 거기서 또다시 니체의 구절과 같은 또 한 구절에 가슴을 두드리는 한 줄의 글을 만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미래 사회는 지식이 권력이다. 머릿속에 천둥번개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 현실의 습의 관점에서 제가 체험한 사회는 무엇이냐면 현재 사회에서 권력은 사법고시를 쳐서 판사 검사가 되는 것, 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돼서 군부 쿠데타를 한 다음에 정권을 잡는 것, 뭐 그보다 좀 못하다면 하다못해 공무원이라도 되는 것, 그것도 아니면 재벌이라도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래 사회는 지식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쥔다. 굉장히 참신한 에스펙트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미래 사회가 지식이 권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거기서 읽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고 시대가 산업화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지나가면 거대한 부가가치와 잉여가치의 시대가 되고 이때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권력으로 굳혀질 수 있다는 이 설명이 맞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권력을 진 자가 진짜 갑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 그 권력, 쓰면 남에게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내가 소갑이든 중갑이든 내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어떤 분야에서 체험할 것인가가 중요하겠다. 그런데 엘빈 토프가 말한 지식은 현재 기존의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기존 지식 학예관점에서 배우고 있는 의학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노벨상을 받아서 의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겠는가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은 존재했지만 앞에 투자라는 인베스트가 붙는 분야는 전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잉여 가치에 대한 쟁탈이기 때문에 아직은 잉여가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굳혀지기에는 미성숙한 분야였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읽었던 타임즈의 표지가 80년대 중반에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산시장의 열풍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개 메인 타이틀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메디컬 잉글리시를 배우기 위해서 타임과 뉴스위크를 사서 그 뒤에 있는 메디신란을 읽고 해석한 다음에 학교에 제출하는 리포트 때문에 타임과 뉴스위크를 복사판을 몰래 사서 그것을 뒤에를 읽고 하긴 했지만 앞에 내용은 보지 않고 계속 던졌는데, 우연히 던져진 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두 주 건너 한 주가 뭐냐면 미국 시장의 자산시장의 랠리 이야기예요.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에 불이 붙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이제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이라는 게 도입돼서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서고 있다. 하버드와 예일과 같은 미국의 모든 대학 재단들도 현재 작은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자산시장이 10년 만에 뭐 10배가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에서 자본으로 부자가 된 사례, 미국에서 자본으로 쟁탈한 사람, 워렌 버핏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 주 건너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야,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왜 이게 핫 이슈인가? 그러면서 엘빈 토플의 이야기, 지식이 권력이다. 이것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이고 새로운 기회 분야이구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니까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 어떤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먹구구식 점포에 불과했던 일부 정권사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투자 이론이나 소위 말하는 투자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립하지 않았고 이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게 답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새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국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유학 가 있는 선배한테 적국제 전화를 걸어서, 형님 미국에서 제일 큰 서점 가셔서 자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 투자 이론과 관련된 부분 책을 사서 소포로 보내주시면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그 선배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생식세포가 증식되는 데 미치는 네 가지 영향, 뭐 이런 책도 아니고, 인간의 호르몬 대사에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투자 이론에 관련된 책을 의과대 후배가 보내달라 하니까 처음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히 몇 번이나 쫄라서 나중에는 쫄랐더니만 이분이 너무 신경질 나고 짜증나니까 책을 어떻게 보냈느냐면 서점에서 책을 다 긁어서 정말 52권을 보냈어요. 국제 우편으로 52권의 책이 왔는데 이것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짧은 영어에 읽을 수도 없고, 두 번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공서적은 누구나 쉽게 읽지만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용어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읽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는 안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를 꼬드겨서 함께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제가 볼 때 우리 의과대학 동기 중에서 의사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 가장 상수가 없어 보이는 친구를 골랐습니다. 그 두세 명을 골라서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의사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믿어라. 인사이트를 믿어라. 미래는 분명히 이게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도 미국보다 20년, 30년 뒤처지는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이게 부각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거 아무도 공부 안 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꼬드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주자적 건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물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제 친구들이 결국 거기서 검은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하고 책을 6-7권씩 나눠서 각자 조금씩 읽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디스커션을 하는, 각자 발표를 하는 장난 같은 모임이 시작이 되고, 물론 친구들은 중간에서 도태가 되었지만 또 그 50권 책을 다 읽어내지도 못했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 이후로 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따라올까 봐 불안해서 또다시 앞을 도망가는 중학교 2학년 때 독서를 했던 것처럼 새로운 분야,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 경제 내지는 투자 이론, 산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을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 읽었던 수많은 문학, 중학교, 고등학교를 걸쳐 가면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철학과 사회과 역사, 대학을 들어가면서 경험했던 실용, 경제, 심지어는 과학, 일반 과학, 아니면 산업, 미래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독서 체험들이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혹은 대학 2학년 때 토플러의 책을 읽다가 미래사회는 지식이 권력이라는 한 구절에서 전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저는 어떻게 그 구절을 승화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전혀 분야가 다르지만 중학교 때 내내 읽어왔던 문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읽어왔던 독서의 체험이 문장과 단어를 혹은 주제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토대를 다졌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읽었던 니체를 비롯해서 철학인문, 힐시베르그의 철학사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혹은 제자백과의 이야기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사유체계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을 할 때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각은 말로 모두 전할 수 없고 말은 글로 다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저자가 글로 옮겨놓은 한 줄의 의미라는 것은 읽는 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엄청나게 크게 증폭되어서 와닿을 수 있고, 굉장히 축소되어서 사실 그 의미가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한 줄의 글 속에서 간파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사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재독, 삼독한다고 그것이 본질이 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한 권의 책에서 내가 영감을 얻었다면 그것은 사실 그 이전에 내가 행해온 학과 습의 과정 내지는 수많은 어떤 체험의 과정 속에서 그 한 줄의 글 속에,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토대를 구축했을 경우에 그것이 내가 새로운 계단을 놓는 도구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계속 다져나가면 그를 바탕으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때 한 줄의 글 혹은 한 권의 책 혹은 한마디의 메시지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서의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책을 읽어나가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용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이제 되고 전문의가 되고 나름대로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이론을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고, 이것이 조금 사람들이 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름을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출판사에서 저를 찾아와서 책을 내자라고 제안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경영서를 출판하는 모든 출판사가 찾아온 것 같은데 낸 요지는 전부 투자 이론서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거든요. 그럼 제가 대장암 예방과 치료 이런 책을 내면 안 되겠으면 그건 관심이 없대요. 그 순간 철학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했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20대의 청춘을 바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온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내 전공 분야에 있어서 나를 평가하면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메인을 빼먹고 일식집에 가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적당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찌개다시라는 것을 실컷 먹고 정작 회는 못 먹고 나오는 뭐 이런 상태가 지금 내가 놓인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가 갑자기 밀려들었어요. 나는 뭔가? 그럼 의사로서의 진짜 나는 뭐였는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의사로서의 저라는 것에 대한 적재성이 그 과정 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 데 대한 자랑스러움만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자랑해야 될 것, 정작 내세워야 될 것, 정작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돌이켜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죠. 역시 독서의 경험이죠. 독서의 경험은 다양한 자기 합리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네 종류가 있다. 하나는 훌륭한 의사가 있고 2등으로 실력이 있는 의사가 있고 3등으로 좋은 의사가 있고 4등으로 나쁜 의사가 있다. 훌륭한 의사는 내가 아니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학적 스킬과 훌륭한 학문을 가진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의사 플러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삶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환자와 똑같은 높이에서 무릎 꿇음으로 다가가서 환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의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마음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의사에게 좀 섭섭하지만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2등이다. 3등은 실력은 없다. 나뉘어도 대신 치료해 줄 사람 많다. 하지만 실력은 없는 대신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최소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의사만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진짜 나쁜 의사는 실력도 없고 막대하고 이게 이제 나쁜 의사다. 그럼 저는 일단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훌륭한 의사, 실력이 있는 의사 1번, 2번은 무조건 선택할 수 없었고 그럼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나쁜 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좋은 의사를 해보자. 그때부터 90년도 번부터 가능하면 환자들한테 실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왔던 것 이외에는 제가 의사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력으로 내세운 일도 없고 환자한테 치료를 잘해준 일도 없고 근데 그 이야기를 호소를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투자 이론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의사거든요. 실력 있는 의사는 훌륭한 의사는 아니지만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좋다. 내가 지난 1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삶 속에서 만났던 환자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본민과 갈등과 고민을 글로서 한번 적어보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책을 읽었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재작년에 KBS에서 와서 저희 집에서 저를 주제로 촬영을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써져 있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고 읽은 책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그가 12,000권이 넘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책을 제가 지금 서재가 3개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책을 읽었으니까 글 쓰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보자 했는데 나는 쓰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이해하시죠? 어떤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독서는 습취하는 것이고 말과 언설과 문장은 방출하는 것이죠. 사아드리는 방식과 방출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고기를 어항에 강에 놔두면 고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서는 들어가긴 하는 것인데 튀어나오진 않는 것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명하고 고매한 학자이신 교수님들이 수업은 어눌하게 짝이 없어서 잠만 오도록 하시는 분들이 이 세디스트적인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정말 때에 따라서는 일자무식의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글로 썼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릴 수도 있고 정말 뛰어난 학자가 글을 썼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틀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필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선각자를 따르는 거죠. 제가 왜 필사를 선택했느냐 하면 화가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화가들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를 하는 모작을 그리는 것으로 출발을 한대. 아그리파를 대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네의 작품을 모작을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달레의 작품 모작하고 모작을 하다가 자기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했구나. 왜냐하면 자기 영감을 방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몇 권의 책을 두고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필사라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칼럼이라면 어떤 칼럼을 20번을 무조건 필사를 합니다. 그대로 20번 정도 필사를 하면 거의 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필사하는 동안에 이 책에 이걸 칼럼 속에서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 표현은 이랬으면 좋았겠어. 요거는 조금 달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잘 쓴 사람이 그래도 에러는 있으니까 그것을 교정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20번의 필사를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교정한 칼럼이 원작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까지 단어도 바꾸고 문장도 바꾸고 하면서 제가 고쳐서다가 제가 고쳐 쓴 것이 원작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 단계로 원작이 가지고 있던 주제와 똑같은 주제의 글을 제가 다시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쓴 글이 원작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까지 다시 쓴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칼럼을 필사를 하는데 보름 20일씩 걸립니다. 그것을 계속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쳐 써서 원작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면 그 원작이 가지고 있던 주제를 가지고 저는 새로운 글을 써서 그 글이 이것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 작업을 칼럼을 통해서는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서와 심리, 감정을 조율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작가라고 생각했던 오정희 선생님의 단편선을 이 책이다라고 고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읽었던 책 중에서 오정희 선생님이 쓴 수많은 단편들이 인간의 심리 혹은 갈등과 긴장과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언어다라고 생각하고 오정희 선생님이 쓴 단편집을 필사를 계속 한편에서는 하나는 칼럼체, 하나는 문학적인 설명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오정희 선생님의 글을 계속 필사를 하고 모방을 해나갔죠. 그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다시 나는 이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술술 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썼던 에세이 시골에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환자와 제가 만났던 환자의 심리 상태, 그 환자 속에서 내가 겪었던 마음의 갈등, 그 환자가 가지고 있던 내면 세계를 제가 포착한 것들을 글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잘 쓴 글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책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나 놀라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게 나중에 중고등학생 필독도서가 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급기야 고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제가 글을 실게 되는 상황까지 그게 진행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촌에서 자라서 똥파리의 아들로 불리다가 중학교 때 10시까지 글을 썼고 고등학교 때 짜라투사를 이렇게 맞았다고 궁뎅이에 불이 나게 두드려 맞고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해부학교과서 대신 다른 책을 들고 있었던 제가 나는이라는 글에서 막혀서 글 한 줄 쓰지 못했던 제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제 글을 싣게 된 과정, 이게 제 재능이었겠습니까? 저는 1%의 재능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 재능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니체가 말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 그리고 지식의 권력이라는 토폴로의 이야기, 이것들이 던져준 검은을 바탕으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만들어 나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독서 강연을 하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저자 강연에 독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코너에 몰리게 버리게 된 동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이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갑의 인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 스님 강의 요청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제가 가서 강의하면 안 될까요? 라고 빌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자유롭게 나이가 들었지만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방송에도 할 수 없는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말 제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을 저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그것이 우연이었던 필연이었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도 바로 수많은 우연들의 스파크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혹시나 제가 20년 전에 집에서 1분만 집을 일찍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에 치였다든지, 혹은 제가 15년 전에 혹시 짜장면을 먹다가 배탈만 한번 났어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인연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필연적인 장면들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우연의 결과물들을 오늘의 필연을 우리가 만들었을 거고, 또 오늘의 이 필연이 언젠가 지나고 나면 과거의 수많은 우연들 중에 하나로 우리의 필연이 존재할 겁니다. 독서라는 체험, 학과습이라는 체험, 부모라는 체험, 사회라는 체험, 학교라는 체험, 그리고 보면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이 텍스트다. 데리다가 이야기했던 텍스트의 개념이 오늘 이 순간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진짜 진정한 책은 활자화된 책만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이 텍스트, 이 공간도 텍스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하나의 글 읽기를 하고 있는 것, 텍스트를 읽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체화해 나가는 학습들의 경험들은 우리 순간순간에 내가 수많은 우연들의 시를 깔아두고 그 우연들의 시 속에서 어느 순간 그게 sak이 트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그 결과를 두고 내 삶의 필연적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없는 인연의 우연의 시들을 계속 알아나가는 거고, 그 과정들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고, 그것이 체험적이건 배우는 것이건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내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건, 그것이 수많은 우연의 씨를 뿌리는 거고, 많은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그 중에서 발화가 되는 씨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 튼튼한 줄기를 맺는 씨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했는 선택된 나무에 나는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왕멍이 이야기한 나는 학생이다라는 책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 왕멍이 20년 이상 신장 위구르에 위배되어서 20년간 노력해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 사회과학원에 복귀를 해서 선 첫 번째 책의 이름이 노학자가 문화혁명 때 하방이 되어서 거의 30년 세월을 신장 위구르에서 마부로 살면서 신장 위구르를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왜냐? 유배된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왔구나. 신장 위구르라는 신기한 은혜를 만났구나. 그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70이 넘어서 사회과학원을 복귀해서 선 첫 번째 책, 그리고 그 유작이 된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학생이다. 쩌릿한 전율이 일어나는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학생이었고, 지금 이 순간 학생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도 순간에 학생이어야 되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학생이다. 그래서 저도 학생이고 여러분도 학생이고, 여러분 대학생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사회적으로 부여된 이름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히 학생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 학생으로서의 체험을 던져줄 수 있는 번쩍이는 영감들로 가득 찬 그 보고들이 텍스트적 환경이고, 그 안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문자나 활자로 된 책이다. 그래서 독서 체험으로 시작해서 나는 학생이라는 구호를 머릿속에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내 삶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긴 말씀 시간을 좀
주셨거든요. 그 마이크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예.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빨간 누르셔서 제가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예. 유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줄도 많고 하신데 혹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전곡으로 찔러버린 바람이신데, 저는 이제 사람이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그 인간의 용도를 분명히 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용도가 그 순간에 제 용도의 쓰임새에 제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는데, 제가 진짜 탐내는 것은 정말 솔직히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건상 제가 그렇게 해서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 하나가 없어도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훨씬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200~300명의 학생 중에 혹시 한 1%에 해당하는 2명, 3명만이라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예전에 제가 니체나 토플러의 책에서 느꼈던 것 같은 영감을 누군가가 만약에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예전에 그때 박형철한테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모멘텀이 되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것의 가치는 제가 용도로서의 쓰임새는 훨씬 클 것이다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료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컴플렉스는 있고 제가 힘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쓰이는 게 좀 힘들어지면 청진기 끼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냥 꼬불꼬불한 손으로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들이 하다못해 감기 치료로 할 수 있는 일로 돌아는 갈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시는 나와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독서의 중요성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험 검정 때문에 시간이 나오면 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이런 마인드가 다 정립이 돼 있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현 20대가. 그래서 현 20대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독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필요한 마인드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년에 거의 400기가 넘는 강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밖에도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무체적 피로가 쌓일 때 어떤 방식으로 푸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그 점에서는 제 아내가 더 강력한 선수인데, 제 아내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라 송구수 찔러도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20년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하고 동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대학 동기였으니까 지금까지 그 친구를 만난 지 지금 거의 30년의 세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스폰지면 때려도 망치로 때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제 감정의 어떤 동요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음조가 높낮이가 별로 없죠. 그렇듯이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는 화를 좀 덜 낸다는 표현이 있고, 나쁜 의미에서 말하면 좋은 감정도 드러내는 것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 톨러런스도 상당히 큰 편이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하는데 스트레스가 뭐지? 걱정을 스트레스라고 하나? 왜냐하면 걱정과 고민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서브리메이션, 승화하는 것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니까 제가 교만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민과 걱정을 통해서 나는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발 나아가죠.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진짜 스트레스라면 내가 고민과 걱정이 없는 것은 내가 혹시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고민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걸 즐기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들어가는 따로 스트레스를 즐기는 방법. 그래서 저는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까 말씀한 놀이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저보고 너 뭐 때문에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다양한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비상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청춘이 발산하는 거라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속으로 삼키는 거지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청춘은 좌충우돌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뜨겁게 불살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불사르고 나면 죄만 남습니다.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내 심장을 태울 것 같고 막 토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술도 먹고 괴로워하고 벽에다 머리를 박아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뭔가 하나의 가치에 던져보고 싶지만 나는 아직 미숙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역시 다 미숙하고 여러분은 턱없이 미숙하죠. 그런 상황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불길을 사그러뜨리는 거고 내 가슴에 있는 불길들을 안으로 삼켜서 응축하고 똘똘 뭉쳐서 뜨거운 불덩어리 여유주로 만들어서 가슴에 삼켰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것을 토해낼 수 있을 때 일거에 토해내면서 천둥처럼 도약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도전, 인간이 할 수 있는 도전이죠. 그래서 20대의 청춘은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길을 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자가 마지막에 뜨거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스트레스에서 말고. 그 부분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짧은, 원래는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강연을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강연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강연 준비를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눈빛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게 적당한 이야기를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반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강연은 제가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해본 적이 없는 강연을 했을 겁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만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뒤에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였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처럼 다양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나의 한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슬을 꿰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구슬을 가지는 것만 교육을 받아왔어요. 심지어는 모대학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회계학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억을 넘지 못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지식을 교육받았지만 그것이 국수가닥처럼 망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격 성장하던 시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획일적인 것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엮어나가는 지혜의 시대가 올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틀린 거죠. 지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지식을 쉽게 익힐 수가 있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을 가진 자가 리더십을 가졌고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사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리더십이고 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논리를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허상을 믿으면 미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리더십이 되는 시기를 갖는 시기를 여러분이 멍하게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안철수 쌤하고 저하고 전국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2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답을 드려야겠네요. 예, 저 앞에 간단하게 질문.
픽션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논픽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픽션은 상상의 머릿속에 실험실에 공장을 짓는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상은 감정이, 예를 들면 책을 읽어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독이 있고 간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틀릴 수 있죠. 발췌독이 있고. 제가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숙독, 하나는 정독, 하나는 간독, 하나는 발췌독, 이렇게 저는 나누어서 책을 딱 볼 때마다 이거는 간독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숙독하면 되겠구나, 이건 정독하면 되겠구나, 이건 발췌독하면 되겠구나, 저는 딱 나눠서 그냥 바로 판단을 해서 읽는데, 정독의 개념이죠. 픽션을 읽을 때 오히려 정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픽션은 어떤 사람이 현재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않은 것을 상상하고 다른 사람이 꿈꾸지 않은 것을 꿈꾸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 보지 못했던 걸, 꿈꾸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꾸어진 꿈을 보았을 때 나는 그를 통해서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방법과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픽션은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키우는데, 대신 난픽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의 얼개를 사다리처럼 엮어내고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토대를 쌓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픽션과 난픽션을 조화롭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사님도 시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꼭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만 이어서 될까요? 이거 있고, 이들아.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들은 미래를 위해 내공을 쌓고 있는 대학생 이지훈입니다. 네, 세계가 아니라 국내 많은 청년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는 많은 기업가분들이나 학식 있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저는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를 받으실 때는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컬럼니스트 등등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경철 시도의사님의 가장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참 진짜 곤혹스러운 말씀인데, 인간이 어떤 이제 사물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바라보면 머리가 아프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마처럼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사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은 굉장히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오고 가는 막 충돌들, 수많은 문제들, 저 문제를 본질은 뭐겠습니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막 자본주의가 충돌하고 지금 신자유주의가 옳으냐 나쁘냐 논쟁이 벌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본질은 뭐겠습니까?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삶에서 가슴 뛰게 하는 가장 큰 본질은 제 영역 안에서 제 심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 덩어리는, 한 개의 덩어리는 이 영원한 삶 속에서 저희 스승이었던 아버지, 또 3분의 1의 덩어리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덩어리는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장의 조각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제 아끼고 사랑하는 이 늦둥이 딸, 또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비록 훌륭한 이 지위를 가졌던 분은 아니었지만 삶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에서 자식에게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줬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뜨겁고 두근거리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행위도 그렇고, 제가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해야 될 경우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무슨 발언을 해야 될 경우도 그렇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치 판단을 할 때 제 머릿속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현재 멀리서 하늘나라의 책을 보고 계신다면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제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아들과 부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은 혈친이기 때문에 저절로 있는 것이고,
존경과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의 뒷모습에서 앞모습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그 뒷모습에서 존경과 그리움을 찾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대신에 넓은 어깨 속에서 부모로부터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나중에 사회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뛰는 상황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를 잘한 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제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항상 드리는 데다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교통사고로 떠나든 수명이 다해서 떠나든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떠나는 순간에 남았을 때 떠나간 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나 이 중에 몇 명이 저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아련한 느낌과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행복한 일이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눈빛이 반짝이면서 제가 피드백이 되고 보는 힘을 느낄 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어쩌면 이 젊은 청춘들 중에 나를 그리는 사람을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구나.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지금 제가 8시에 지금 광화문에 안 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쓰이는 이유가